Recording in progress. 자, 그래서 의료용 관리자 페이지에 처음에 어떻게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하게 되는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창 키시고 md.thanatos.com 치시면 이렇게 처음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죠. 저는 이제 제 기록이 남아 있어서 처음 첫 화면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뜨게 돼요. 그러면 이메일 기억하기를 클릭하시면 처음 한 번만 이메일과 패스워드를 지정을 하신 다음에 처음 한 번만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메일 기억하기를 클릭해 놓으시면 그냥 사인인만 클릭하시면 바로 접속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방문하셨나요? 여기 들어가야겠죠. 아직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인업을 누르시면 약관 동의부터 이제 클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은요, 저희가 매뉴얼 자료 또 서류로도 이제 문서로도 갖춰져 있고요. 유튜브로도 진행할 수 있는 저희 파나토스의 유튜브로도 이제 진행이 돼 있습니다. 관련된 거 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세 가지를 다 클릭을 합니다. 약관에 관련돼서 세 가지 다 클릭하고, 가입 정보에 있어서는 가맹점 분류 옆에 화살표를 클릭을 하시면 한방, 양방, 기타 관계자 저희는 이제 뭐 대목이 구입하신 뭐 사장님들도 계시니까 그분들은 기타에 이제 클릭하시면 되겠죠. 근데 병원에 나갈 때는 한방이냐 양방이냐 선택해서 클릭하시면 되겠고 양방을 클릭하시면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사용하실 이메일을 하나 이제 여기다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메일에는 그 대표 원장님이라든가 실사용자가 아니겠네요. 병원은 실사용자가 아닐 수도 있어서 네, 대표 원장님 걸로 하시든지 병원에서 원하는 이메일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메일 원하는 거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비밀번호는 10글자 이상 20글자 이하의 영문, 숫자 혼합으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라고 뜨죠. 네, 그래서 이 부분 비밀번호 만드시고 다시 한번 같은 비밀번호 확인 체크하시고 내려오시면 기간 정보에 보시면 기간 코드라고 돼 있잖아요. DWE6은 제가 지금 설정한 게 아니에요. 랜덤으로 그 네 가지의 이 문자가 아무거나 지금 나오게 돼 있어요. 처음에 접속을 하시면. 근데 이거는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내가 뭐 기간 코드를 바로 뭐 만들고 싶다. 근데 기간 코드는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요. 이 기간 코드는 최대한 심플하게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훈련 시킬 때 훈련기, 즉 저희 탭 있잖아요. 훈련용 소프트웨어 들어가 있는 그 탭에 아이디가 기간 코드를 들어가기 때문에 복잡한 걸 해놓으시면 복잡하겠죠. 저는 뭐 0000 아니면 1111 이렇게 심플하게 해놓으시면은 뭐 사용하시는데 아주 편리함이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관명은 해당 그 병원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대표님 성함 적어주시고 연락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프는 자동으로 입력되니까요. 그래서 뭐 010 빵빵빵 빵빵빵빵이다. 그러면은 하이픈 중간에 선 쓰지 않으셔도 쭉 입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당 그 주소 검색, 병원 주소 검색하셔가지고 주소 적어주시고 상세한 주소까지 다 적어주신 다음에 이제 대표 원장님의 이 생년월일을 이제 기록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다 기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뇌파계 이 시리얼 넘버를 등록하라고 돼 있는데요. 이 시리얼 넘버는요. 포장 박스 저희가 그 M2 들어가 있는 하얀색 그 박스 있잖아요. 거기 하단에 보시면 저희가 스티커로 붙여져 있습니다. 넘버가 붙여져 있기 때문에 두 자리부터 시작해서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다. 근데 저희가 총 두 세트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하나 입력하시고 추가 입력 누르신 다음에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추가 관리자는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 측정실과 진료실의 위치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 측정실이 별도로 그 병원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있어요. 그런 경우에
측정은 측정실에서 하고 그 결과치에 대해서 그 진단하신 의사 선생님이 보셔야 되잖아요. 그 자료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 추가 관리자를 그 찍는 그 간호사분이라든가 임상병리사 찍는 분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은 같이 그 이메일을 관리를 하셔 가지고 들어올 접속하는 데 좀 편리함이 있겠습니다. 이건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게 이 모든 것을 다 기록을 하셨다면 사인 업을 누르시면 이제 본사 승인을 앞두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제 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계약 상태에 들어가시면 계약 완료라고 떠 있죠. 그래서 이 회원 가입을 하신 다음에 본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본사에서 이걸 열어드려야 돼요. 서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본사에 요청을 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 이후에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사에서 승인을 해드려요. 그러면 이렇게 계약 완료라고 뜨죠. 그래서 분석권에 대한 횟수, 그리고 기간 코드 뜨고, 기관명, 병원 이름이 되겠죠. 뭐 해당 뭐 원장님이라든가 대표하시는 분의 연락처가 여기 뜨고요. 주소, 상세 주소, 그리고 nep하게 여기 뜨게 돼 있고, 자, 여기서 보시면은 환자 번호 양식 있잖아요. 환자 번호 양식이 맨 처음에 손대지 않았을 때, 따로 설정하지 않았을 때는 연도 플러스 번호 1번으로 랜덤으로 체크가 됩니다. 그런데 병원마다 사용하는 환자 번호 양식이 있을 거예요. 진료 차트를 사용하실 때 사용하는 환자 그 번호 양식이 있습니다. 물론 그 병원 내에 사용하는 그 진료 양식과 저희 의료회원 관리 시스템이 그 연동되지는 않아요. 예, 그 자료가 넘어와 가지고 뭐 들여다볼 수 있다든가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환자 번호가 같이 운영이 되면 아무래도 검색하고 서칭하는데 조금 이제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직접 입력으로 클릭을 하시라고 저는 이제 권유를 많이 드려요. 특별히 사용하시는 그 넘버링이 있다면. 그래서 직접 입력을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일 근데 무난한 거는요. 그 생년월일과 성함으로 좀 요렇게 하시면은 제일 무난하더라고요, 저는. 직접 여기는 이제 병원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하기를 누르면 여기까지 이제 완료가 되죠. 그러면 이제 사용할 준비가 끝난 거예요. 사용할 준비가 끝났고 그다음에 대부분의 병원이 지금 초창기에는 저희가 그 뇌파를 측정하고 진단하는 데 더 크게 뭔가 무게를 실어서 제품이 나갔다면 지금은 훈련 쪽에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 있는 저희가 납품하고 있는 어떤 병원의 상황을 보니까요. 저희가 이제 훈련 효과는 200% 이상 저희가 확실하게 이제 장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효능 효과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훈련을 시키려면 반드시 회원 등록이 필요해요. 뇌파 측정만 할 거면은 굳이 회원 등록 안 하고 해도 상관은 없지만은 나중에 두 번 일하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뇌파 측정하기 전에 회원 등록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뇌파 측정하러 오셨습니다. 했을 때 회원 등록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년월일 플러스 성함으로 사용으로 제가 아까 그 조금 전에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민담이란 환자가 왔다. 생년월일 여기다 이제 적어주셔야겠죠. 여성으로 해놓고 그러면 7819 이렇게 기록해 주시고 이 건강 정보를 이제 선택을 하게 돼 있는데요. 요게 지금 업데이트가 조금 좀 덜 된 부분이 있네요. 저희가 최근에 그 뇌파 진단하는 DQM 프로그램 안에서 증상이 조금 많이 더 늘어났죠. 이건 초창기의 증상의 개수인데요. 그거보다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해당하는 증상을 갖고 계신다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없다면 뭐 건강함으로 클릭하시고요. 그런데 건강검진의 목적으로 오지 않는 이상 병원을 방문해서 뇌파를 측정하려고 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증상이 있는 분들이죠.
예를 들어서 두통 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주된 증상에 하나를 체크를 하게 되면 자, 2단계에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두통이 자동적으로 생성이 됐어요. 보세요. 이걸 빼면 아직 클릭하기 전인데 1단계를 먼저 선택해 주세요라고 뜨게 돼 있고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클릭을 했더니 2단계에도 당연히 자연스럽게 두통으로 또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나오는 첫 번째 1단계에 해당하는 증상은 이미 저희가 임상에 의해서 통계값에 의해서 그 훈련 치료 프로토콜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래서 뇌파 결과값하고는 무관하게 이 증상에 대해서는 어떤 훈련 모드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훈련을 시키라는 이제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증상을 체크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훈련하는데 바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셔야겠죠. 그 1부 때 요거 설명 잠깐 마치고 BQM 찍어보고 어떻게 보는지 그것도 같이 알아볼 건데요. 여튼 이렇게 체크해보고 3단계 훈련 목적은 뭐냐? 대부분 다 뇌 건강 증진이죠. 학습 능력 향상과 명상을 하기 위해 병원에 오진 않겠잖아요. 그죠?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4단계에 보시니까요. 기본 훈련 모드가 알파로 설정됩니다. 네, 그렇죠. 두통 같은 경우에는 알파파로 훈련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파로 설정이 돼요. 등록을 마치면 확인. 또 회원 등록이 된 거예요. 회원 등록이 되고 나서 봤더니 환자 번호는 생년월일과 또 환자의 이름이 되겠고 훈련 프로토콜은 알파파로 정해져서 나오죠. 여기에서 이 사람이 확인했지만은 지금 두통이 아닌 것 같다 얘기를 들은 거예요.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수정이 가능하고요. 훈련 레벨 같은 경우에는 수정하지 않는 이상 3 값으로 이제 처음에 나오게 됩니다. 이 3 값이라는 거는 보통이에요, 보통. 난이도를 얘기합니다. 같은 훈련 모드여도 이 훈련 모드 안에 난이도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설정을 하게 돼 있고요. 항상 중간은 보통이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값이고 만약에 알파파로 훈련을 시키는데 이 환자분이 보통의 난이도도 뭔가 소화하기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난이도를 이렇게 조금씩 낮춰가지고 조정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3 값으로 보통으로 해가지고 훈련을 시켰는데 훈련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잘한다는 건 점수가 잘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좀 쉽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난이도를 올리는 거예요. 레벨을 이렇게. 같은 훈련 모드 안에서 4단계, 5단계로. 하지만은 처음에는 웬만하면 이 부분은 손대지 않고 보통 값으로 설정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각 환자마다 BQM 측정 내역, 그리고 훈련 내역을 각각 개인별로 다 들여다볼 수가 있어요. 관리 측면에서 이제 편리하게 해놨죠. 그래서 조금 전에 했던 부분들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서 손댈 부분이 없다면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이제 등록하는 거는 여기까지 마치고 처음에 들어가시게 되면 저희가 이제 병원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세팅을 다 해서 나갑니다. 노트북이라든가 일체형 PC 원하는 타입으로 본사에서 이미 다 세팅이 돼서 나가는데 여기 보시면 메시지 함에 올 메시지 맨 아랫부분 클릭하시면요. 만약에 내가 뭔가 세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BT 셋업 이 BT 셋업은 저희가 블루투스를 연결하는 앱이에요. 저희 프로그램은 특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 하드웨어와 그 다른 노트북이나 일정 PC를 연결을 할 때 자체적으로 블루투스를 설정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못 잡아요. 그래서 자꾸 B번호를 알려달래요. 핀 번호를 알려달래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몇 번을 얘기해도 자체적으로 블루투스를 잡지 못하고요. BT 셋업이라는 앱을 반드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BQM 1.1 결과 해석법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운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BQM, BQ 측정 프로그램을 또 다운받게 여기서 돼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받으셔도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처음 가입 절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처음에 접속을 어떻게 하는지 좀 순서대로 좀 보여드릴게요. BT 셋업이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무선을 저희 무선 제품을 연결할 수 있는, 저희 밴드를 연결할 수 있는 특수한 앱이 이제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근데 BT 셋업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미 M2, 즉 뇌파 측정 장치는 전원이 켜져 있어야 되겠죠. 타나토스 장치 추가를 누르시면 이 근처에 저희 제품을 켜놓은 이 시리얼 넘버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클릭, 이 시리얼을 한 번 클릭하시고 추가를 누르신 이후에 연결까지 누르셔야 돼요. 연결을 누르신 이후에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었다면 연결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 창이, 이 앱이 이 아랫부분에 보이시죠? 아랫부분에 그대로 접히게 됩니다. 이 BT 셋업 앱은요, 뇌파 측정이 온전히 다 끝마칠 때까지 절대 창 닫기를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커넥이 끊어지기 때문에, 연결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손대지 마시고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또 오류 값이 많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연결이 또 안 됐다고 생각하고 또 성질이 급하신 분들이 PT 셋업을 여러 개를 켜놓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왜 작동이 안 돼요? 가다가 멈춰요. 안 돼 버려요. 이런 문의를 또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PT 셋업 앱은 하나만 켜놔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중간에 가다가 멈춰버렸다. 전원도 이상이었고 이 밴드도 이상이 없는데 멈춰버렸다. 그러면 이 블루투스 앱이 중복으로 여러 개 창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창 닫기를 다 하시고 하나만 켜놓으셔야겠죠. 그 이후에 지금 연결이 됐기 때문에 BQM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인터넷이 연결이 잘 돼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BQM 의료 회원 로그인이 돼 있고요. 지금 저희 현재 최신 버전은 1.1.2 버전까지 지금 업데이트가 된 상황입니다. 보시면 왼쪽 하단에 보시면 언어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언어 설정 톱니바퀴를 누르시면요. 언어 설정을 누르시면 한글, 영어, 중국어 버전으로 언어 설정도 변경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글을 쓸 거니까 그대로 두시고 이미 회원가입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이 의료회원 안에서 쓰는 모든 소프트웨어는 훈련 프로그램 제외하고는 아이디는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그리고 비밀번호 설정한 대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들어가신 이후에 측정하실 때는 정보 입력, 먼저 환자의 검사 정보를 입력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검사 정보 입력을 클릭하시고 측정자는 여기 대표 원장님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호사 선생님과 임상병리사는 상관없겠네요. 네, 어쨌든 측정의 주체 대상자를 이렇게 기록을 하시면 되겠고요. 환자 번호는 그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여한 환자 번호를 쓰시면 좋겠죠. 자, 그리고 이름, 환자 이름 쓰고 생년월일 쓰고 성별 체크하시고요. 키 몸무게. 제 몸무게가 공개가 돼버리네요. 네. 자, 혈액형 클릭하시고 자, 손잡이는요. 클릭하시면 오른손잡이냐 왼손잡이냐 여기 양손잡이는 안 나왔네요. 자, 이제 주택에 사용하는 손을 클릭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잡이. 이거는 훈련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이제 내일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력은 알고 계신 대로 쓰시고요. 대부분 성인들은 시력 모르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모르시면 그냥 패스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흡연은 하루에 피우는 양입니다. 하루에. 안 하면 안 한다고 체크하시고 음주는 주 몇 회냐 평균적으로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게 여기 그 검사 정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 생년월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생년월일을요. 실제 생년월일을 기록을 하셔야 됩니다. 기준값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초혈동에 대해서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상관없겠지만은 좀 나이가 있으신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생년월일을 알려달라고 해야 돼요. 호적상 몇 년씩 차이가 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생년월일을 기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증상을 체크하는 난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주증상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부증상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주증상에서는 말 그대로 내가 불편한 데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합병원이에요. 근데 난 그중에서도 이게 가장 불편하고 가장 나를 힘들게 해요. 뭐 이미 진단이 나온 것도 괜찮고요. 가장 환자가 느끼기에 가장 힘들다고 하나 생각되는 주된 증상을 딱 하나만 체크할 수 있는 거예요. 주된 증상에서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있다면 찾으셔 가지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스트레스가 지금 가장 나한테 심각한 원인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적었어요. 그다음에 자, 주증상에선 다시 한번 하나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만. 그리고 해당되는 부증상은 자, 두 번째로는요. 같은 것을 다 체크하게 돼 있는데 증상이 같은데 여기선 중복 체크가 가능합니다. 중복 체크가 가능해요. 기타 불편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다 체크하시는 거예요. 뭐 이명도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비염도 있어요. 약간 저혈압이에요. 뭐 잠도 잘 못 자요. 만성 피로예요. 두통도 다 일단 기록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해당되는 부증상이 훈련 모드에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뇌파 분석을 좀 섬세하게 들어갔을 때 나중에 훈련 치료를 하게 됐을 때 이제 참고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다 적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재 드시는 약이 있다면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는 없음에 체크돼 있잖아요. 없음 체크박스를 다시 한번 누르면 나머지가 활성화가 됩니다. 항불안제 먹고 있다, 항우울제 먹고 있다, 수면제, 감기약을 오늘 먹었다. 해당되는 걸 체크하시면 되고요. 이 약 말고 내가 뭐 평소에 꾸준한 약이 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약을 먹고 와버렸다. 물론 뇌파 측정하기 이전에 병원에서는 주의사항을 고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까지 이제 다 드리니까. 평소에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은 측정 당일에는 드시지 말고 오시라. 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려야 돼요. 근데 그 약에 의해 조절된 뇌파가 나오기 때문에 그 환자 뇌파의 객관적인 값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약을 드시지 말고 오시라라고 해야 돼요. 약을 챙겨 오시라고 하면 돼요. 측정한 다음에 바로 드시라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기타에 체크하고 그 뭐 다른 거 약을 먹고 있다. 뭐 며칠째 먹고 있다. 혹은 몇 년째 뭘 먹고 있다. 특히나 혈압약 많이 드시니까 뭐 고혈압약을 뭐 3년째 복용 중이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돼요. 다음에 참고 내용에서는요. 기타 과거에 수술했던 이력, 그죠? 그리고 뭐 사고 났던 거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적어주시면 뇌파 보실 때 이제 도움이 됩니다. 뭐 무좀이나 치질 같은 거는 그냥 빼셔도 돼요. 맹장 뭐 그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런 거 말고 아주 특수한 경우에 여성분들 재활용 절개 뭐 이런 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다음에 다 하셨다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체크를 안 하시잖아요. 검사 시작이 안 됩니다. 지금 제가 체크한 이 부분들에 하나라도 뭐가 빠지게 되면은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다. 체크하시고 검사 시작을 누르시면 저장하라고 창이 뜹니다. 그죠? 그래서 이미 이름과 그 측정 당일의 날짜가 다 뜨기 때문에 이거는 손대지 마시고요. 그냥 저장 누르면 돼요. 저장. 저는 새롭게 폴더 하나를 만들어서 BQ 측정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폴더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경로를 설정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 바로 뇌파 측정이 됩니다. 같이 하시고요. 자, 뇌파 측정했다고 치고 뇌파 측정하고 분석을 누르면 그 자리에서 즉시 바로 분석이 되고 결과 보기를 누르면 바로 분석 값이 뜨게 됩니다. 검사 내역 조회. 제가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그런데 방금 측정한 거를 바로 뜨는 거는 바로 방금 한 거니까 그런다 치는데 과거에 저장했던 거를 지금 이 창에 BQM에서 내가 보려고 하면 아까 그 md.panatos.com 의료 관리 페이지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파일을 누르시고 검사 내역 조회를 누르시면 네, 뜨죠.
md.panatos.com으로 바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측정했던 사람들 다 뜨게 되고요. 이렇게 회원 조회도 할 수 있고 검사 내역, 훈련 내역, 누가 무슨 훈련을 어떻게 했다는 게 뜨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제 거를 한번 가볼까요? 네. 검사 내역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민담이라는 환자를 측정했다. 이것에 대해서 PQM 분석 내용을 내가 다시 지금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뷰어, 이 눈이에요, 눈. 눈 모양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보여지게 됩니다. 잘 보이시죠? 그래서 두 장의 결과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체에서도 볼 수 있지만 이걸 인쇄하기를 누르신 이후에 PDF로 변환해서 저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의료회원 관리 시스템 볼 수 있는 이 값은 한참 넘어가네. 이 값은 환자한테 보내봤자 볼 수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특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희 의료용 관리자 페이지만 볼 수 있는 혹은 BQM에서만 볼 수 있는 결과값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일반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누구나 볼 수 있게 PDF로 변환해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근데 저장하는 기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인쇄를 누르신 이후에 프린터에서 마이크로소프트 프린트 투 PDF. PDF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무난하게 열리는 거는 이거를 선택하시면 좋아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PDF를 클릭을 하시고 인쇄를 누르시면 PDF로 변환해서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환자분한테 바로 보내드리는 거는 비추입니다. 추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환자분한테 될 수 있으면 안 드리는 게 좋아요. 질문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건 이제 병원에서 뭐 필요하시면 그렇게 사용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그 수업 전에 제가 미리 이제 저장을 해놨었었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제가 좀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제 분석하는 좀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 분석 해석법에 대해서는 그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파일을 다 제공을 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거 거는 보시면 영어로 돼 있죠. 그런데 최근에 버전이 이제 한국어 버전으로 한글로 지금 다 이렇게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선택해서 쓰시면 돼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은 한글로 나오는 걸 또 원하시더라고요, 따로. 그래서 글씨가 잘 보이시나요? 조금 더 확대해 드릴까요? 그래서 부분만 좀 볼 수 있도록 크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율동부터 좀 볼게요. 기초율동은 정상 성인이라면, 자, 성인은 15세부터 성인으로 치고요. 성인은 몇 헤르츠 나와야 된다? 10헤르츠 나와야 된다. 이 10헤르츠라는 의미는요, 제가 1초당, 초당 뛰는 횟수예요. 초당 진동하는 횟수. 뇌파가 발생한 횟수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진동했다, 움직였다 그래서 헤르츠라는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정상 성인이라면 10헤르츠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옆에 보이는 이 생소한 기호는 마이크로볼트라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 뇌파라는 게
우리 뇌 속에서 띄는 아주 너무나도 약한 미약한 전기 신호예요. 그 전기 신호값의 세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기가 약하게 출현했냐, 세기가 강하게 출현했냐, 그러니까 뇌파가 강하게 출현했냐, 뇌파가 약하게 출현했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헤르츠 영역대에서.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BR로 나왔죠. 과거에 이제 영어 자료로 이게 나왔어서 BR은 베이직 리듬이라 그래서 기초 율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뇌의 발달 정도나 노화 정도, 인지 능력을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기준값이 됩니다. 15세부터는 10Hz 나와야 정상이고요. 어리면 어릴수록 조금 더 낮아요. 느려요. 숫자가 더 낮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여기서 주피크와 부피크가 있는데요. 주피크가 의미하는 거는 가장 강하게 지속적으로 출현한 주파수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연령별로 통계적인 주파수가 발견되어 있고 6세 미만은 7Hz 이하, 세타파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7세부터 14세까지는 8에서 10Hz, 이제 알파파 영역대예요. 그리고 15세 이상은 9에서 11Hz,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알파파 영역대지만 조금 더 이제 빠르죠. 이렇게 이제 통계치에 의해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S피크라고 불리는 게 이제 부피크예요. 요거를 의미를 하고요. 주석을 좀 덜어야겠다. 음, 이거를 의미하고요. 이 부피크는 두 번째로 주피크 말고 주된 피크 말고 두 번째로 강하게 지속적으로 출현하는 주파수를 의미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연령과 무관하게 세타 대역에 출현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병적인 증세가 있다. 그게 뇌 기능이든 어떤 신체적인 거든 어떤 아픈 증세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피크에서 이상 신호가 대부분 많이 잡힙니다. 요거 보는 거는 쭉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좌우뇌, 좌뇌와 우뇌의 신호값을 각각 따로따로 측정하게 돼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주파수가 의미하는 거, 뇌파 세기가 의미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코헤런스 값인데요. 코헤런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여기 옆에 나와 있는 숫자예요. 뭐냐면 이거 여기. 자, 그래서 코헤런스는 이제 일관성을 의미하는데 자, 해당 주파수 대역. 그러니까 지금 9Hz가 나왔잖아요. 9Hz 영역에서 좌뇌와 우뇌가 발생하는 순간에 좌뇌와 우뇌에서 동시적으로 신호가 발생하는 순간에 주파수와 세기가 일치하여 발생하는 정도를 의미하는데요. 0에서 1 사이 값을 갖고 0은 좌우가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고 1은 좌우가 완전히 일치함을 의미합니다. 이 값이 또 왜 중요하냐면 좌우의 연결성을 보는 거예요. 이제 동시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일관성으로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좌우의 연결성이 떨어지면 여기서 오는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주피크가 10Hz 나왔다. 그런데 뭐 코헤런스 값이 너무 낮게 나왔다. 이것도 문제가 되고요. 근데 주피크도 느리게 나오면서 코헤런스도 되게 느리게 나왔다. 이거 더 심각한 문제죠. 보시면 그래서 해석 방법입니다. 기초율동의 해석 방법은 주피크가 연령대에 맞게 나오면서 부피크보다 강해야 된다. 강해야 건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 의료용 BQ 같은 경우는요. 의사 선생님들이 해당 뇌파를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은 참 얘기하기가 편하고 잘 알아들으실 건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진료 과목이 아닌 경우가 많고 그리고 해당 진료 과목이라 하더라도 뇌파를 관심 있게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어렵죠. 어렵죠.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보기보다는 정상값에 들어와 있냐, 이 값이 정상 범주를 벗어나 있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건강하냐, 불건강하냐. 그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피크는 없거나 주피크보다 약해야 건강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피크가 같이 이게 동반돼서 강하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아니면 안 나오면 좋겠다. 더 약하게 나오든지. 이런 이 관련된 문서는 다 드릴 거예요. 다 이미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주피크가 연령대에 맞는 주파수로 나오긴 했어요. 나오긴 했는데 이 부피크가 세타 대역 즉 4에서 7Hz 사이에서 나오면서 주피크보다 더 강하게 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마이크로볼트 여기 세기를 의미하는데 여기 세기보다 더 강하게 출현할 경우에는 이거는 정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의심할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럴 때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축두엽이나 두정엽, 후두엽 등 뇌의 다른 영역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특히나 축두엽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여기에 따른 문제는 기억력이 감퇴된다거나 청신경 장애, 그러니까 이명이나 난청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심각하게는 언어 문제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뇌의 피로도가 높거나 스트레스 상태가 높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그리고 주피코의 코이런스는 1.0에 가까울수록 좌뇌와 우뇌의 상호작용이 좋다. 그러니까 돕는 역할을 잘한다는 거예요. 굳이 이제 방향에 따라서 좌뇌, 우뇌 나눠놨지만 뇌가 딱 별도로 이게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좌측, 우측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 중간에 뇌량이라는 다리를 통해서 신호를 주거니 받거니 서로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 0.6 이하로 낮게 나오면 좌우뇌 상호작용이 약할 수 있다. 서로 돕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로 논다는 건 굉장히 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0.6 이하니까 적어도 0.7 이상은 나와야 된다. 코헤런스 값이 최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건강한 경우에는 주피크의 주파수가 연령대에 맞게 나타나고 부피크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나야 되고 이 코히어런스 값이 1.0에 가깝게 나타나고 부피크가 주피크보다 아주 약하게 나타나고 코히어런스도 0.5 이하로 세게 나타나는 거다. 지금 이렇게 이 말 자체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최소한 그래서 두뇌 가사 2급 정도는 수강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각각의 개념에 저희가 이제 평소에 접해보지 않았던 단어들이 많고 수치적인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뭔가 낯선 거죠. 알면은 사실 별거 아닌데 낯선 거죠, 낯설어. 공부하시면 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율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수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글씨랑 잘 보이시죠? 제가 최대한 좀 확대를 했어요.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네. 와, 화면 안 들어오네. 이렇게 봐야겠다. 자, 수면은요, 여기 그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화면상으로 잘 보이는 것 같네요. 보시면 그 종합, 전체 스코어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점수. 자, 여기 보시면 알파 소실률부터 파란색하고 이 빨간색 그래프가 있잖아요. 각각 보시지 마시고 파란색은 이제 하늘색에 가깝죠. 이 하늘색은 좌뇌를 의미하고 빨간색은 우뇌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신호를 이제 잡은 거예요. 방향별로. 근데 이 둘 합쳐가지고 이 종합 점수가 이 그레이존, 그러니까 회색에 칠해진 이 음영값 안에 들어와 있으면 정상. 아니면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니까 불안정하다. 건강하지 못하시군요. 수면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병원에서는 얼마든지 네,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뭐 평소 말하시는 되게 진단을 내릴 때 스타일들이 다 달라요. 있어요. 저는 일단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요. 정상 범주를 알려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진단 내리시면 이 스타일별로 이렇게 하셔라. 정상 범주만 알려드리면 돼요. 요 음영값 안에 들어가시면 정상. 수면에 문제 없네요. 잠 잘 주무시겠네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뭐 알파 블로킹이 음해값이면 수면 상태가 안 좋았거나 이렇게 돼 있는데 알파 블로킹을 이해를 하시려면 지금 이해하시긴 조금 곤란하고요. 뇌파에 잠깐 공부가 조금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실 거는 의 의문값 안에 이 색이 칠해진 회색으로 색이 칠해져 있는 이 값 안에 그래프가 들어와 있냐 들어가지 않았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 짧은 그 찰나의 시간에 빨리 설득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을 많이 내주지 않아요. 많이 그 미팅을 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거의 점심시간 통해서 잠깐 미팅하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설명을 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특장점만 찝어서 얘기를 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안에 들어왔으면 정상입니다. 그래서 인지 능력, 인지라고 아예 나오죠. 그래서 60세 이상은 인지의 점수로 나오게 돼 있고, 거꾸로 말했네요. 60 세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인지로 나오고 60세 이상은 치매값으로 나옵니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60 세도 안 된 사람한테, 되지 않은 사람한테 "치매가 없으시네요." 이렇게 말하기는 쪼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인지로 바꿔 놨죠. 그래서 인지 기능이 저하되면은 그게 인제 치매가 오는 거니까. 그래서 인지에 대해서는 여기는 코그니티브라고 돼 있고 디멘시아라는 치매값이 있습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지 기능의 종합 점수만 보시면 된다 그랬죠. 종합 점수.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종합 점수에 대해서는 지금 그레이 존이 없고 인지도에 그레이 존이 있잖아요. 여기 음영값. 이렇게 음영값만 쫓아다니시면 돼요. 음영값 안에 자원회가 다 들어와 있으면 인지 능력 정상이시네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울과 조울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우울과 조울에 대한 관련 얘기이고요. 자, 보시면은 이것도 종합 점수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걸 보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요. 의사 선생님도 진단을 내리시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빨리 볼 수가 없어요. 환자 한 명하고 얘기하고 상담하는 시간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해석하고 분석하고 읽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정상이냐 아니냐, 건강하냐 불건강하냐 그값만 읽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제 분석지에 근거한 기준값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이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우울과 저울에 있어서 종합 점수를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합 점수가 40점에서 60점 사이에 들어와 있으면 여기는 음영으로 표시되어 있진 않지만 딱 한가운데죠. 50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40점에서 60점 사이에 들어와 있으면 정상. 그러면 우울과 저울에 있어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감정 상태가 치우치지 않고 조절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조절 잘하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반대로 여기서 보시면은 볼게요. 자, 자네 우세율이 운에 없다 높으면 정서적으로 우울할 수 있는데 70% 이상으로 우세하면 우울증을 의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스코어만 보시면 전체 총점 스코어만 보시면 70점 이상이면 우울증에 대해 의심할 수 있다. 거의 우울증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70점 이상 이 그래프가 초과를 하게 되면 근데 70점까지는 안 가는데 60점을 초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을 벗어난 거죠. 60점으로 높아져 있으면 우울해질 수 있는 경향이 있다. 충분히 다분한 그런 소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반대죠. 조울과 관련해서는 조울증은 40점 미만으로 그래프가 짧게 떴을 때는 뭔가 조울에 대해서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으로 쏠리면 우울, 좌측으로 짧게 가면 좌측으로 쏠리면 조울.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노 조절 값을 좀 볼게요. 분노 조절도 똑같습니다. 우울과 조울에 관련된 그 점수의 객관값이 그 가운데 40점에서 60점 사이, 그러니까 그 중간에 위치하면 총점, 종합 점수가 중간에 위치하면 이 부분도 조절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다 이제 어떤 그 성향적인 부분을 얘기하죠. 우울과 저울에 관련된 거, 분노 조절.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빨리 어필하기 위해서는 우울과 저울은 속에 있는 거, 내면에 있는 거, 분노 조절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행동 성향. 물론 이제 더 자세히 들어가면 여기 안에도 감정과 행동이 다 이제 섬세하게 나눠져 있지만 얼른 빨리 얘기하기는 요렇게 얘기하는 게 좀 쉽습니다. 그래서 행동 성향에 더 이제 포커싱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 조절을 보시면 조절을 잘하고 있죠.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마찬가지로 70점 초과해서 우측으로 많이 쏠린 경우에는 굉장히 조급한 성향이면서 이제 여기 나오죠. 70점 이상이면 분노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급을 넘어서 급한 그런 두드러기 급하게 조급증을 보이는 그런 행동적인 성향을 뛰어넘어서 이제 분노에 가까운 어떤 내 의사대로 뭔가 결정이 빨리 내려지지 않고 빨리 뭔가 행동에 취해지지 않으면 화가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반대가 되겠죠. 분노 조절의 반대는 이제 굉장히 뭔가 이 사람이 소극적이 되고 행동을 빨리 취하지 않고 우유부단하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유부단하다는 건요,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조금 다른 차원이긴 합니다. 여튼 그래프가 짧게 나온다는 거가 40점 미만으로 나왔을 때는 이 분노 조절과 정반대 성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억제성이 억눌러요. 그래서 화를 잘 내지는 않지만은 뭔가 설득하기 쉽지 않은 반면에 행동력이 빨리빨리 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많기도 하고 또 부정적인 어떤 사고를 가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 이제 스트레스 볼게요. 스트레스는 말 그대로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 점수가 높으면 스트레스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따로따로 체크하게 돼 있고요. 여기 스트레스는 좀 따로따로 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병원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지금 여기 이 회색 음영값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뭐 양호하네요. 그런데 몸이 피곤하죠. 그죠? 신체의 스트레스 점수가 이 음영값을 초과를 했기 때문에 좌뇌, 우뇌 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이제 이게 데이터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오시는 거잖아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이 신체적인 스트레스도 굉장히 클 거라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종합한 총점을 보시면은 10점을 초과해서 22점, 25점 잔해 운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종합적인 점수에서 20점 이상으로 높아지면 스트레스 정도가 좀 높다. 스트레스를 꽤 많이 받고 있다. 라고 판단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신체적인 스트레스가 훨씬 높았기 때문에 몸에서 오는 신호가 굉장히 큰 거죠. 그죠?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보시면 한 가지 이제 특이할 만한 점이 종합 점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돼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양호한 거예요.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신호가. 그런데 종합 점수의 스코어가 노란색이잖아요. 이거는 경고예요, 경고. 제가 이거 화면을 키워놔서 안 보이는데 여기 위에 보시면 결과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초록색으로 스코어가 나왔을 경우엔 건강하다. 노란색으로 봤을 때는 의심스럽다. 뭔가 이 상황이 의심스럽다. 근데 빨간색으로 나오면 정말 위험하다. 이 증상이 확실하게 있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고, 이 부분이 최근에 업데이트된 내용이에요. 한눈에 좀 보기 쉽게 좀 해줘라. 라고 해가지고 요구를 하셔서. 이제 주의산만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주의산만은 ADD 혹은 ADHD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 음영값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문제 없는 거죠. 건강한 거죠. 종합 점수도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50점 이하면 안정적이다. 그래서 지금 정신적으로 산만한 거, 그리고 육체적인 긴장도랑 움직임 불안정성, 그리고 세 번째는 과잉 행동의 정도를 나타내고 기준점이 다 음영값 안에 음영값에 들어와 있냐, 들어와 있지 않냐, 그것만 보시면 된다 그랬잖아요. 나머지 점수에 대한 거는 또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또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뇌 균형이죠. 뇌 균형은 말 그대로 밸런스죠. 좌우뇌의 균형이 어떻게 형성이 돼 있냐. 그래서 총점만 보시면 돼요. 이거 스코어가. 그래서 80점 이상이면 좌우뇌 균형 좋네요. 건강합니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자운의 균형 점수가 80점이 되지 않으면서 조금 전에 봤던 우울과 조울에 관련된 성향이라든가 분노 조절에 관련된 성향에 뭔가 노란색 이상의 경고등이 떴다면 이거는 좀 정말로 의심해 볼 만하다는 거죠.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서 어떤 병적인 증상을 보인다면은 이거는 정말 그 문제를 갖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에 좌우 연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좌우 연결은 상관성과 일관성 두 가지를 보게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얼른 이해하기는 일관성은 앞에서 맨 처음에 기초율동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코어런스 값으로. 자, 이 값이 보시면은 자, 총점 종합 점수만 보시면 되겠네요. 종합 점수가 60점 이상이면은 괜찮다. 자원의 연결 괜찮다. 라고 본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상관성과 일관성. 이 상관계수와 일관성을 이해를 하시려면은 이것도 공부가 살짝 필요합니다. 어쨌든 상관성도 일관성도 좌우내가 얼마나 상호 협력을 잘했냐, 도와서 일을 했냐, 그 관계를 따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제목도 좌우 연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60점 이상이면 괜찮다. 자, 좌우 연결까지는요. 좌우 연결까지 여기 데이터는요. 저희가 그 검사를 하면은 총 소요 시간이 5분 20초가 걸려요. 그리고 총 두 가지 검사를 합니다. 첫 번째 검사는 2분 20초 동안 하는 검사로서 배경 뇌파, 즉 기초율동 측정하는 검사이고요. 그게 여기 좌우 연결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2분 20초까지 측정했을 때. 그 다음에 3분 동안 측정하는 검사, 휴식, 주의력, 집중력에 대해서 1분 동안 검사를 하는데요. 이 검사가 뭐에 대한 검사냐면요. 셀프 레귤레이션 해가지고 자기 조절 능력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보면 첫 번째 검사는요. 있는 그대로 찍어요. 뇌가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는 상태. 멍 때리고 내가 아무런 작업도 하지 않는다는 거, 어떤 특정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그때 찍는 거고요. 이 자기조절 능력은요. 일을 시켜보는 거예요. 가만히 두는 게 아니라 좀 편안하게 쉬어볼 수 있겠어. 러닝머신으로 따진다면은 뭐 한 1km? 1km면 달리는 속도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대한 낮춰가지고 천천히 걸어볼 수 있겠어? 하고 뛰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폐량을 측정을 한다던가 그 능력을 얼마나 잘 쓰는지. 조금 더 빨리 걸어볼 수 있겠어? 주의력은? 집중력은? 전속력으로 한번 달려볼까? 하면서 키로수를 계속 늘리는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능력이 각각에 해당하는 이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효율적으로 일 처리를 잘하는가를 체크하는 게 3분 동안 하는 자기 조절 능력이에요. 기본 상태 분석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살아있는 인간, 즉 뇌를 가진 살아있는 인간이라면은 휴식과 주의력과 집중력을 조절을 잘해야 된다. 그러면 잘한다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기준값이 휴식은 25점, 주의력은 28점, 집중력도 28점입니다. 그러면 휴식값은 25점 기준에 22점이 나왔네요. 약간 저하돼 있네요. 주의력은 28점 기준인데 14점이나 다운돼 있네요. 굉장히 많이 다운돼 있네요. 그 다음에 집중력은 28점인데 이거는 엄청나게 초과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종합 스코어를 보시면 자, 종합 스코어는 세 상태에 대한 종합 점수이고요. 80점이 넘으면 뇌 컨디션이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균형이 뭔가 맞지 않는 거죠. 이상적인 거는 이 25점, 28점, 28점에서 크게 벗어나지도 않고 크게 다운되지도 않고 이 사이 값에 들어와 있는 가장 안정적으로 이상적인 값인데 휴식 점수는 뭐 그런다 치는데 주의력은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집중력 반대로 너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종합 점수가 그렇게 좋은 점수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특정 질병과 증상을 그 증상 처음에 체크한 날에 체크하지 않았다면은 이 자기조절 능력에서 가장 낮은 점수로 훈련을 하게끔 세팅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훈련 모드는 뭐다? 라고 찍혀서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주의력이 가장 점수가 낮죠. 그래서 주의력으로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증상의 경중. 이거는 뇌 상태의 경중에 대한 참고값, 다른 지수값들에 대해 하나의 참고 수치로서 활용을 가능한데요. 중함에 가까우면은 상태를 좀 더 신중하게 그러니까 여러 방면에서 정말 무겁게 봐야겠냐. 이 사람이 가진 값이 단순히 오늘 잠깐 나온 컨디션일까.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중복을 체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측으로 쏠릴수록 이 증상을 무겁게 보는 거고 왼쪽으로 쏠릴수록 이거를 너무 무겁게 보지는 않아도 되겠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병원에 이제 의료용이다 보니까 어떤 각 계통별로 신체적으로 뭔가 문제가, 질병이 있는지 이것도 또 체크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순환계, 소화계, 호흡계, 근골격계, 시각계, 청각계 총 6가지 계통으로 이제 문제를 체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와요.
호흡계통에 문제가 있다고 돼 있네요. 그죠? 이건 이제 참고 자료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D 스펙트럼이 나오고요. 2D 스펙트럼은 눈을 감은 값. 첫 번째 검사에서 중간에 눈을 감으세요라는 멘트가 뜨잖아요. 그때 눈을 감은 폐안시 구간, 즉 60초 동안 측정했던 구간에 대해서 좌우뇌의 뇌파 측정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눈을 감은 값은 폐안시고 계안시는 다음에 마지막으로 눈을 뜨세요라고 했던 그 계안시 값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눈을 뜨고 찍은 그 40초 구간은 데이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따지면은 중간에 눈을 감은 구간, 다시 한번 눈을 뜬 구간 이 두 가지 값에 대해서 사용하게 돼 있고요. 여기에서 다시 한번 기초율동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래 그래프는 뇌파 영역이고요. 주파수별 영역대 0부터 30까지는 가장 느린 뇌파부터 가장 빠른 파까지 신호값에 의해서 영역별로 이제 구성이 돼 있고요. 이 세로축이 의미하는 거는 뇌파의 세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볼트 값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보시면은 8, 9. 죠. 아까 기초율동이 9Hz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9Hz 값이 자온의 신호가 꼭 겹쳐서 가장 높은 꼭지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데이터 값을 다 풀어서 얘기한 게 지금 여태까지, 이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에요. 여기서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빨리 한다고 했는데 시간이 뭐 쏜살같이 지나가네. 이건 이제 두 번째 페이지입니다. 자, 코이어런스 값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금 설명을 하게 돼 있고요. 근데 이 코이어런스 값도 앞에 다 숫자로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밴드별 비율을 볼 건데요. 이 값도 다 드릴 거예요. 이거에 대한 수치값의 해석이 다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병원에서는 밴드별 비율 값까지 보지 않으셔요.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뭐 설명은 잠깐 드리자면, 저는 따로 설명드리진 않는데, 네. 굳이 또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아주 심플하게 나눠서 총 네 가지 값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폐안식 값이고 두 번째는 계안식 값인데 계안식 값보다는 폐안식 값을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하시면 돼요. 눈을 감은 값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에 두 개의 자료는 이 뇌가 얼마나 맑게 깨어 있는가, 각성 정도를 의미하고요. 아래 두 개는 뇌의 안정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안정도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위에 두 개는 3 미만이 나와야 돼요. 좌우의 값이 좌뇌는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되고 우뇌는 빨간색으로 표시되는데요. 각각 3 미만으로 출현을 해야 뇌가 맑게 깨어 있다, 각성돼 있다. 3 이상으로 이 수치가 출현하게 되면은 이제 맑게 깨어 있지 못하고 산만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아래 두 개는 이제 알파파가 일단 들어갔다는 것은 안정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가 안정적인가를 보는 표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거 세 번째 그래프는 0.8 이상은 나와야 된다. 그리고 맨 아래 거는 1 이상 나와야 된다. 그래야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 요거 기준 수치값은 다 드릴 거예요. 보시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네요. 브레인 맵도 두 가지 종류로 나옵니다. 저희가 폐안식 값과 계안식 값을 계속 이제 비교해서 보여드리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폐안식 값이에요. 폐안식 값에서도 두 개가 나오죠. 절대세기와 상대세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절대세기 하나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현실적인 얘기를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병원 가서 이것저것 수치 다 말해줄 수가 없어요. 환자분들한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값 하나만. 네 가지 브레인맵이 나오는데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폐안시 구간의 절대색이 가장 맨 윗줄. 네, 요것만 얘기를 하시면 설명은 다 됩니다. 이렇게 이거.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게 뭐냐면 요게 코예요, 코.
삼각형 보이세요? 노란색 삼각형이 사람 코예요, 코. 그 앞을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준으로 여기도 델타파 기준 볼까요? 그래서 이쪽은 왼쪽은 반을 나눠서 왼쪽은 좌뇌, 우측은 우뇌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우의 밸런스가 얼마나 잘 맞느냐, 대칭이 잘 이루어져 있냐, 균형이 잘 이루어져 있느냐 그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표예요. 수치가 뭐뭐뭐 그래프 말고 자원의 균형 맞네요. 아니면 자원의 균형이 깨졌네요. 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는. 자원의 균형이 깨졌다는 거는 이렇게 색깔이 일치하지 않았을 때 자원의 균형이 맞지 않았다고 봅니다. 색깔이 일치해야 돼요. 색깔이 일치했다는 거는 좌뇌든 우뇌든 신호가 비슷하게 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운의 신호값이 한쪽이 너무 높고 한쪽이 너무 낮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금 델타파 각 영역별로 델타파부터 감마파까지 가장 느린 파부터 가장 빠른 파까지 각 뇌파 주파수 영역별로 자운의 균형을 설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뇌파나 뇌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아무리 없다 한들 이 그림을 딱 보고 이게 우리 환자분의 뇌입니다. 근데 자운의 색깔이 다르죠? 라고 얘기하면 벌써 불안해져요. 환자분들이. 뭐지? 그래서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자원의 균형이 깨졌을 때 오는 첫 번째 문제는 정서적인 문제.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언어에도 문제가 올 수 있고요. 기억력에도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뭐 크게 문제는 없고 델타파 피크에서 델타파 신호에서 자원의 색깔이 다르네요. 너무 높네요. 자, 여기서 색이 의미하는 거는요.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 오른쪽 끝에 이 그래프, 이 세 개 그래프가 0 마이크로볼트부터 10 마이크로볼트까지 이 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뇌파의 세기. 그래서 뇌파가 아주 차분하고 혹은 전혀 출현하지 않거나 비활성화되었을 때는 진한 남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죠? 0 마이크로볼트.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연두색 점점 밝은 색으로 가더니 빨간색까지 가버리죠. 이건 너무 과잉됐다는 거죠. 너무 세기가 강하다. 뇌파는 너무 약해도 문제가 되고 너무 강해도 문제가 돼요. 특히나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수치가 뭐냐면요. 이 알파파입니다. 알파파. 알파파가 기준이 되고요. 정상 성인이라면 이 알파파 값이 3에서 5 마이크로볼트 사이에 들어와야 정상입니다.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고 이 세기가. 그죠? 근데 살짝 낮네요. 좌우뇌도 상값이 안 돼요. 그죠? 좌뇌는 좌측에 표시가 되고 우뇌 신호값은 우측에 표시가 됩니다. 좌뇌는 파란색, 우뇌는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요. 수치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신호값이 거의 차이가 안 나죠. 비등비등하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색깔이 같냐? 색깔이 같은데 빨간색이다, 둘 다.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로 돼 있다. 이것도 뭔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알파파에 대해서는 3에서 5 값 사이가 정상이다. 폐한식 값이 절대값 이 하나만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브레인맵에 대해서는 내일 좀 추가 설명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뇌파 분석까지 살펴봤고요. 내일은 이제 병원에서 사용하는 훈련 프로그램, 저희 MD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어서 좀 화면도 보고 어떻게 훈련시키는지 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